뉴스 기사의 형식은 사건의 유형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널A 백승우 기자를 모시고 뉴스 기사의 형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채널A 백승우 기자입니다. 오늘 수업은 이 방송 리포터의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이제 제작이 되고 관련 특징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한번 앞에 이 문구를 한번 봐주세요. 이 그림이 있냐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방송 기자면은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얘기인데 이 기자면 왜 취재를 하지 왜 그림 타령이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리포트의 재료들, 이거 뭔지 가장 간단하게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제작 순서는 뭔지,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도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방송 리포트의 재료들은 앞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필수 재료들과 부가 재료들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 필수 재료들은 앵커 멘트와 팩트, 이 그림과 목소리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앵커 멘트 부분은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가적인 재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탠드업과 그래픽, 이 배경음, 이 싱크들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관련된 설명 뒤에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앵커 멘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앵커 멘트, 왜 기자가 작성하느냐고 약간 의문점에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방송 기자가 처음 초고를 작성하고 이 뒤에 앵커가 다시 보완을 해서 앵커 멘트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방송 리포트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앵커 멘트 역시 이 기자가 작성해야 되는 부분 중 하나죠. 첫 번째로 앵커 멘트는 간결하고 핵심적인 부분만 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이 두 문장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문장을 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사의 의미 부여를 더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우리 방송사가, 우리 언론사가 이 뉴스를 내보내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는지를 이제 담아내기 위해서 이 두 문장을 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세 번째는 이 본문과 중복되지 않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앵커 멘트 시작 부분이 누구누구가 1심 선고가 오늘 났다. 이렇게 이제 앵커 멘트가 나왔는데 이 본문 시작도 똑같이 1심 선고가 났습니다. 라고 이제 기사가 시작되면 굉장히 본문 중복에 굉장히 어색한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역시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 스탠드업입니다. 이 스탠드업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스탠드업이라 하면은 기자가 이제 리포트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얼굴을 나오면서 저는 지금 현재 이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멘트를 이어가는 과정을 스탠드업이라고 합니다. 이 스탠드업은 이 뉴스의 신뢰도를 상승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진짜 이 기자가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한 거구나 라는 이제 시청자로 하여금 신뢰도 상승에 기여하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이 두 번째는 시청자들이 호기심을 충족하는 거죠. 아, 지금 현재 내가 듣고 있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굴까라고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여기서 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풍성한 리포트 구성인데요. 사실 대부분 이 살인 사건 현장이나 이런 부분은 이 혈흔들이 있거나 이런 건 방송에 잘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밋밋한 아파트 그림이라든지 뭐 차 그림이라든지 이런 좀 약간 상대적으로 밋밋한 그림들을 많이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이제 기자가 직접 나와서 이렇게 여기가 살해 현장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주면 조금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탠드업은 이러한 효과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래픽과 배경음 부분입니다. 이 그래픽은 뭐냐? 이 기자가 이제 기사 리포팅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 부분은 좀 더 강조를 해줘야겠다, 조금 더 시각화해야겠다라는 부분을 이 그래픽으로 하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뉴스의 신뢰도를 상승하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아, 방금 보여준 기자가 보여준 리포트로 보여준 이런 케이스가, 이런 사례자들이 저 한두 명의 특수 케이스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현재 고민을 하고 있거나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그래픽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신뢰도 상승에 굉장히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객관적인 숫자로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리포트는 굉장히 짧습니다. 대부분 1분 30초에서 40초 안팎의
그러니까 하나의 리포트 구성에 들어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중에 특히 그래픽이 나오는 부분은 10초 안팎에 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세세한 숫자까지 다 표기를 하게 되면은 그거 읽다가 갑자기 그래픽이 사라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청자한테 대략 이 정도의 숫자가 들어간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개괄적인 숫자만 표현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는 이제 배경음 부분인데요. 일반적인 리포트는 다 배경음을 넣지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보시는 뉴스 리포트는 배경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뭐 탈북민 리포트라든지 아니면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아니면 잠입 취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배경음을 통해서 굉장히 더 슬픈 감정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좀 더 긴박한 이런 리포트 구성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 배경음 넣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BBC나 CNN 등 대부분들 잘 사용하지 않는 점은 좀 주의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리포트를 하나씩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첫 번째로 이 발생 리포트입니다. 어떤 리포트인지 일단 보고 오시죠. 오늘 인천의 한 화학물질 처리 공장에서 큰 불이 나 공장 건물 8동을 태웠습니다. 이 공장이 처리하는 인화성 물질에 불이 붙으면서 큰 불길을 잡는 데 4시간이 걸렸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3층짜리 공장 건물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진화를 위해 불길 가까이 다가갔던 소방 차량이 갑자기 후진을 합니다. 강한 불길이 소방 차량에까지 옮겨 붙은 겁니다. 여기 터지겠다. 밑에! 소방차 밑에! 와! 공장 안에 보관된 인화성 물질인 아세톤과 알코올에 불이 붙어 불길이 더욱 거셌습니다. 이 불로 화학물질 처리 공장 2개 동이 모조리 불에 탔고 인근 도금 공장 6개 동 일부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인천 화학공장 화재 현장입니다. 이처럼 공장은 큰 불로 상당수 무너져 내렸고 불이 난 지 5시간 가까이 됐지만 여전히 연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뜨겁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밖에를 봤더니 불이 나고 있었어요. 뒷건물에서 삽시간에 번졌죠, 그냥. 진화에 나선 소방관 1명이 다쳤고 일반인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공장 안에서 폐유를 아세톤과 알코올로 분리하는 작업을 하던 중 불이 났다는 공장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네, 방금 발생 리포트 기사 보고 오셨습니다. 간단하게 정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발생 기사의 정의는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사건 또는 사고의 발생을 알리는 기사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교통이나 화재 붕괴 사고 또는 납치, 살인, 폭력 이 사건이나 이 시위 리포트가 대표적인 발생 기사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준비물들은 이 발생 관련 그림들, 예를 들어서 CCTV나 이 블랙박스를 통해서 불이 일어난다든지 폭발음이 들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초반에 보여주는 게 발생 기사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이 뒷부분에 이제 기자가 직접 여기서 활동을 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스탠드업, 그리고 이렇게 펑펑 터졌어요, 아니면 불이 났어요 라고 이렇게 목격자의 생생한 증언들,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물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뒤에 대부분의 포인트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생 리포트의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취재를 어떻게 하느냐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취재는 이 정확한 장소, 피해 상황 또는 원인,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육하 원칙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따져보면서 취재를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피해 상황과 원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왜 불이 났는지, 뭐 어떤 인재인지 아니면 자연재해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살펴볼 필요들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상황에 따른 원인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가 포인트라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발생 상황 묘사랑 현장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는데요. 불이 났다, 아니면 뭔가 지진이 났다, 뭔가 상황이 났다, 어떤 태풍이 일어났다, 이런 부분들 모두 다 어떤 상황들, 예를 들어서 태풍이 났으면은 비바람에 이렇게 우산을 들고서 이렇게 급하게 걸어가는 시민들의 모습들, 나무가 쓰러지는 모습들, 또는 건물들이 붕괴되는 모습들, 이런 걸 직접 생생하게 묘사하는 게 가장 핵심적이고 필요한 요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생 상황 묘사를 하기 위해선 초반에 이 그림이 생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상황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제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탈영이나 사기 사건들입니다. 설명을 해줘야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풍이나 이런 것들은 눈에 보면 직관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타령이나 사기들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중요한 상황부터 발생한 순서대로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타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6년에 21살 일병 김모 씨가 이 강원도의 한 군부대에서 타령을 했다라고 하면서 기사 리포트를 시작하면은 이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이제 살펴보게 되는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주의할 부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검거 리포트 기사입니다. 일단 리포트부터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거대 백악종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빠와 딸이 10대 여중생을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씨가 이 시신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여행용 가방을 차에 옮겨 싣고 그 과정을 딸이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영상을 채널A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 이 씨와 또 이 씨의 도주를 도운 공범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10대 여중생이 실종된 지 하루 뒤 어금니 아빠가 거주하던 망우동 빌라 앞입니다. 흰색 SUV 한 대가 차 뒷부분을 빌라 입구에 바짝 대기 위해 안간힘을 쓰더니 남성 한 명이 차에서 내립니다. 이 남성이 각종 짐을 트렁크에 실어 나르는데 여중생이 나와 이를 도와주거나 묵묵히 쳐다봅니다. 10대 여중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어금니 아빠 이 씨와 이 씨의 딸의 모습입니다. 두 사람은 곧장 강원도 영월로가 시신을 유기했고 이틀 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곤 지인 36살 박모 씨의 도움을 받아 서울 도봉구에 있는 은신처로 달아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틀 뒤인 지난 6일 이 은신처에서 붙잡혔지만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 119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법원은 일단 이 씨에 대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 학대했다는 의혹 있다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피해자 이 씨가 뭐라고 하던가요? 범행에 연루된 건 알고 계셨나요? 이 씨 부녀의 도피를 도운 박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여중생이 끈으로 목이 졸려 숨졌다는 1차 부검 결과를 토대로 이 씨의 살인 혐의를 계속 추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방금 보신 기사는 2016년 추석 때쯤이죠.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여중생을 살해하고 유기했다는 것과 관련된 안타까운 리포트 하나 보시고 오셨습니다. 이 대표적인 검거 리포트인데요. 이 첫 번째로 이제 검거 리포트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사기관에 붙잡힌 피의자와 관련된 이 기사들이 검거 리포트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제 살인범이나 절도범, 마약 사범들이 대표적이라 볼 수 있겠죠. 준비물들이 있습니다. 이 검거 관련 또는 이제 발생 관련 그림들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수사기관은 당연히 취재해서 보완을 해야겠죠. 관련해서 관계자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다음 뒷부분에서 좀 더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검거 기사의 포인트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 취재 부분입니다. 이 피해자의 신상. 이 피해자의 신상이 어떻게 되느냐?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나올 때까지, 고유정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최근에 한강 몸통 시신 사건에 이제 피의자로 지목됐던 장대호 씨가 나올 때까지 그 피의자의 신상은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첫 번째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번째는 이 범행 수법이고요. 이 세 번째 동기 부분입니다. 이 두 부분은 같이 이제 취재가 보통 이루어지는데 이 동기가 잘 취재가 되지 않으면은 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나 고유정 사건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기관도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취재도 그만큼 길어지게 됩니다. 최대 길게는 한 달 넘게 길게 이어지는 부분도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제도적 허점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자신의 어떤 희귀 난치병 환자라는 부분을 이용해서 이 굉장히 어떤 자선 프로그램에 나가서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도적 허점 부분에 해당된다 볼 수 있겠죠. 또한 이제 실종 신고가 들어왔을 때 경찰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이것도 제도적 허점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기자 부분 입장에서는 이 제도적 허점 부분을 지적하는 게 가장 기사로서의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범행들이 일어났을 때 혐의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같은 경우에도 살해를 했고 또 여중생의 시신을 유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대표적인 혐의점은 이 살해를 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사의 앞부분에 들어가게 되고요. 유기를 했다는 부분은 그 뒷부분에 이제 들어가는 요소라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많은 단독 기사가 나오는 부분 역시 검거 리포트의 핵심적인 포인트라 볼 수 있는데요. 앞서 보셨던 이 취재 부분들, 신상이 뭔지, 수법이 어떻게 되는지, 동기가 뭔지,
제도적 허점은 어떻게 되는지,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단독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거 리포트는 단독이 가장 많이 붙는 리포트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림과 팩트에서 팩트에 이제 부등호가 더 있는데요. 팩트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앞서 보셨던 이 발생 리포트는 그림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불이 활활 타는 모습, 지진 때문에 집이 무너지는 모습, 태풍 때문에 시민들이 다치는 모습, 이런 모습들, 그림이 훨씬 중요하지만 이 검거 리포트는 그림이 없다 하더라도 그 검거 과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신상에 아닌 범행 수법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리포트가 검거 리포트의 포인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인터뷰 기사 보시겠습니다. 일단 리포트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엿새 전 남북 이산가족 상봉 추첨이 있었죠. 북녘에 있는 가족을 만나볼 수 있을까 실낱 같은 희망을 품었지만 아쉽게 탈락한 이산가족들이 많습니다. 박봉태 할아버지도 그중 한 분인데요. 목이 위해서 말이 안 나오죠. 90살을 훌쩍 넘긴 고령의 이산가족들을 백승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67년 전 8개월 된 딸을 북녘에 두고 온 95살 박봉태 할아버지. 이번 8월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가운데 500명이 후보에 선정되지 못하자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이번엔 또 되는가 보다. 늘 옆에 이렇게.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딸만 생각하면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날 한참 바라보더니 울어요. 젖 먹는 애기들은 말 못하는 애기들은 아비를 안단 말이 맞아요. 나하고 이제 작별할 걸 아마 알았던 모네. 이처럼 딸의 마지막 모습을 잊을 수가 없지만 박 할아버지는 또다시 눈물로 아픔을 달래야 합니다. 이근치 할아버지도 하염없는 기다림을 이어가야 합니다. 내 막내인 누이 동생 가족. 누이 동생분이 어디 계세요? 막내인 누이 동생이 여고. 막내 여동생이 살아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이번에도 상봉 면담에서 이름이 빠진 겁니다. 할아버지의 건강도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내가 살아 남아 있을지 없을지 그건 장담 못해. 내가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오늘도 할아버지들은 혈육을 그리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부모님 산소라도 가가지고서 절하고 약수라도 한 잔 올려서 거기 소원이다. 될 수 있으면 행복에 살아달라. 상봉하면은 굶어도 같이 굶고 살아도 같이 살고 같이 먹고 살자. 죽지만 않으면 꼭 만날 수 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자, 인터뷰 기사 이제 포인트 부분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취재 부분입니다. 인터뷰 사례자의 스토리가 뭔지, 사례자를 직접 섭외해서 스토리 부분을 이제 배열을 해야 되는데요. 이 사례자의 스토리가 가장 이제 애틋하다, 아니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첫 번째 배치를 하고, 두 번째 사례자는 좀 더 뒤로 빼고, 세 번째가 또 있으면은 또 뒤로 빼고,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직접 취재를 해서 나열하는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인터뷰 싱크 부분은 최대 4개인데요. 이 기사 같은 경우는 1분 30초에서 40초 분량, 10줄 분량이 있기 때문에 4줄 정도의 싱크가 들어가는 게 최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뷰 배경이나 인터뷰의 얼굴 위치, 배경음 신경 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앞서 보신 리포트 부분처럼 한 분은 이제 집안 안에서, 한 분은 집 밖에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한 분과는 사진첩을 보면서 얘기를 나눴고요. 한 분과는 이제 공원에서 걸어다니면서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배경이나 얼굴 위치나 배경음 등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터뷰 기사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인터뷰 사례자와 대화를 나눈 부분은 굉장히 정적인 그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림을 다양화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싱크로 기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대부분은 기자의 목소리로 이 기사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유일하게 싱크로 마무리할 수 있는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보신 리포트처럼 이 기사가 아닌 싱크로 마무리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감동과 여유를 주는 부분이라 볼 수도 있겠죠. 다음 이제 르포 기사 하나 보시고 오겠습니다.
해외여행을 하면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식당이나 상점에서 쫓겨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이웃나라 일본 대마도에서입니다. 반항 감정을 넘어 혐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백승우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대마도에 가봤습니다. 이른 시각에도 많은 사람들이 대마도로 가는 쾌속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해협을 따라 2시간 남짓 대마도 이즈하라항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항구에 내려 상점 한 곳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가게 주인이 대뜸 한국인인지 묻습니다. すいません。韓国の方。はい。仕事できます？일본말 speaking? No. No, sorry. 주인은 곧바로 손을 내저으며 가게 문을 열고 나가라고 합니다. 説明しながら売るんでダメなんです。で、うちの店は高いんで、買うんであればソウルか釜山で買ってください。 인근 선술집도 마찬가지. 한국인이냐고 묻더니 곧바로 나가달라고 요구합니다. Because this office is very small. That's why I'm not coming here in Korea. 하지만 선술집에는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마도에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찾는 선술집 거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혐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노 코리아라는 문구가 가게 앞에 붙어 있습니다. 항구 근처 식당과 상점 30곳을 둘러봤는데 7곳에서 한국 관광객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는 좀 여기 일본어인데요. 여기에 라면집 있고요. 라면집 그리고 이 근처에 또 하나는 있었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한국인 관광객으로선 불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보고 그냥 나가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바로 나왔는데 기분 안 좋고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인구 3만 명의 대마도 주민들에게 해마다 20만 명이 넘는 한국인 관광객은 무시할 수 없는 큰 고객입니다. 이처럼 한국인을 문전박대하는 건 왜일까? 지난 2012년 한국인이 대마도의 사찰에서 불상을 훔친 사건이 알려지면서 반항 감정이 거세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상 소란되기 전까지는 반항 감정이 그렇게까지 있지는 않았거든요. 한국 관광객의 매너 부족을 꼬집는 지적도 있습니다. Before I okay Korean come here, but always problem. What problem? About eating and drinking and paying, and the another customer will always look the another food. 하지만 일부 관광객의 행태를 한국인 전체로 일반화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대마도 측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상인들을 모아서 약간 문화에 대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강좌를 연다던가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는 게 반항 감정이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하지 않도록 우리 정부에서도 정확한 실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대마도에서 셀프 카메라 백수우입니다. 네, 르포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정의 부분인데요. 이 취재 기자가 직접 보고 느낀 것을 기사로 표현한다. 이 대표적인 게 르포가 그 의미겠죠. 예시를 보면은 반일 현장을 르포를 취재한다. 최근에 많이 하는 부분이고, 이 집장촌 르포를 한다. 아니면 기자가 직접 어디에 가본다. 이런 게 예시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준비물입니다. 이 현장 관계자 섭외, 어떻게 보면 직접 가기 전에 섭외해놓고 하면은 훨씬 더 취재가 쉽겠죠. 섭외를 해놓거나 이제 몰래 카메라를 들고 가거나 직접 이제 기자가 어디에 들어갈 때 카메라를 직접 들고 못 들어가는 경우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전 취재를 직접 해놓는 부분 역시 준비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르포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취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 쓸 부분이 많습니다. 이 현장 분위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번 부분과 연결됩니다. 이 현장에 직접 기자가 가고 있는 것부터 취재와 촬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 시청자가 보기에도 아, 내가 직접 저 현장에 한번 가보는구나 한번 그런 부분의 분위기가 확실히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현장음이나 스탠드업도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탠드업은 현장성을 중요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르포는 현장성을 굉장히 많이 담아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스탠드업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그래픽 역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기자가 직접 거기 가서 뭔가 체험을 해보고 아니면 느껴보고 지금 현재 반일 감정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일본에 갔을 때 한국인 관광객이 없고 이런 걸 단순히 보여주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래픽을 활용해서 최근에 굉장히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줄었는지 이런 것들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것 역시 르포 기사의 어떤 필수적인 요소인 거죠. 다음은 이제 판결문 기사 보겠습니다. 이 판결문 리포트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성관계가 강압적이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비서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 재판 소식으로 오늘의 뉴스에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백승우 기자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법원에 들어갑니다. 선고 결과 무죄 예상하십니까? 지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어 30분가량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안 전 지사는 일어서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채 재판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7차례의 법정 공방을 거친 뒤에 재판부가 내린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안 전 지사가 도지사의 지위를 이용해 4차례의 성폭행과 함께 추행 등을 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안 전 지사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제압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강제성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김 씨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죄 선고 직후 안 전 지사는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결과 무죄 나오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법정 다툼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판결문 리포트의 정의 부분입니다. 이 법원 주요 판결을 풀어 쓴 기사인데요. 판결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풀어서 쓰는 게 판결문 리포트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또는 안희정 전 지사, 가수 정준영 씨의 판결과 관련된 리포트가 대표적이라 볼 수 있겠죠. 준비물 역시 저희가 판결문을 직접 공보판사라는 판사로부터 판결문을 받습니다. 그 판결문을 직접 읽어보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걸 쉽게 풀어 쓰는 게 핵심적인 부분이죠. 재판 스케치, 이게 무슨 말이냐? 재판에 직접 들어가서 저희가 취재를 하게 됐을 때 영상 카메라는 못 들어갑니다. 재판장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희정 전 지사가 판사가 선고를 내릴 때 표정이 어떻게 됐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제 판결이 났을 때 표정이 어땠는지, 또는 변호인과 어떤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의 눈에 담기지 리포트의 영상으로 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묘사로 해줘야 될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이 피고인 측의 싱크, 이거는 무슨 내용인지는 다음 포인트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포인트 부분에 보시면 이 취재, 이 피고인의 반응, 선고가 났을 때의 피고인의 반응이나 그런 것들이 직접 취재를 해야 됩니다. 선고 결과에 대한 반응, 예를 들어서 피고인이 구속이 됐다. 그러면 피고인이 직접 저희가 취재를 할 수가 없으니까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해서 선고 결과에 대한 반응을 취재하게 되고, 만약에 불구속이 됐다. 이렇게 됐을 때는 피고인한테 지금 재판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시냐,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저희가 직접 질문을 할 수 있죠. 방금 리포트 보신 것처럼 안희정 전 지사가 1심 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재판장에서 걸어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어떠시냐, 심정이 어떠시냐고 한 말씀 물어볼 수 있는 부분 역시 기사에 반영되는 요소라 볼 수 있죠. 재판 스케치,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가 직접 묘사를 해야 되는데, 묘사를 할 때 그림 부분은 텅 비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파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그 재판 스케치 부분을 그림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남성이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림으로 살려서 표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판결문 내용 부분인데요. 판결문 내용 부분은 단순히 제가 목소리로 말씀드린 것보다 그래픽으로 해서 판결문이 이렇게 쓰여졌다라는 걸 핵심적인 문구를 반영해서 그래픽으로 하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스케치 리포트입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2018년 새해에 첫 테이프를 끄는 순간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병원에서는 건강한 신생아 울음소리가 무술년의 힘찬 시작을 알렸고, 공항에선 화물기가 새해 첫 수출품을 싣고 날아올랐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공주님 태어났어요.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웁니다. 뱃속에 더디 자라는 태아가 늘 걱정됐던 엄마는 건강하게 나와준 예쁜 딸에게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건강하게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 그냥 건강하고 다르게만 자랐으면 좋겠어요. 새해 대한민국 1호 입국자는 베이징에서 온 중국인 관광객이었습니다. 네 번째를 맞는 한국 방문에서 무료 숙박권과 항공권 선물까지 받게 됐습니다. 就是准备这2天在韩国逛逛街，买一些化妆品，然后吃一些当地的小吃。 상하행 화물기에 반도체와 LCD 패널 등 수출품을 싣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어둠을 뚫고 날아오르는 비행기에는 수출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바라는 희망도 함께 실었습니다. 올 한 해에는 다양한 항공 수출이 늘어나 우리 경제가 더욱 좋아지길 희망합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는 시민들은 가슴속에 품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런 큰 사고 없고 가슴 아픈 일이 없이 가정이나 나라나 직장이나 이 사회나 모두 그냥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면은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스케치 리포트는 이 제3자 시점에서 상황을 관찰한다, 말 그대로 스케치를 해본다라는 이제 리포트가 스케치 리포트입니다. 대표적으로 새해 첫 시리즈, 처음에 방금 보신 것처럼 첫 아이가 출산했거나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나 아니면은 첫 일출을 보는 사람들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대표적이라 볼 수 있고요. 크리스마스나 한가위 명절 이런 것들도 역시 대표적인 스케치 리포트의 예시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의 취재원을 섭외를 하거나 아니면 현장을 배치를 해서 어떻게 할지를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포인트 부분에서 넘겨보겠습니다. 스케치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방금 보신 것처럼 다수의 인터뷰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열화, 뭘 앞에 배치하고 뭘 뒤에 배치하고 할지를 서열화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취재원의 표정들이 굉장히 살아있는 것부터 앞에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보신 리포트처럼 아이가 출산했을 때 이 아이의 울음소리, 그다음에 어머니의 표정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담기기 때문에 출산 리포트가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배치가 되는 거죠. 현장은 역시 살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의 출산 부분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장르 중 하나가 특징인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출산 리포트 같은 경우든 아니면 스케치 리포트 전반적으로 다른 뉴스, 다른 나라에서는 잘 보기 힘든 뉴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특징 부분이라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수의 케이스를 어떻게 배치를 할지를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게 세 번째 특징입니다. 이 배경음 사용이 가능한데 앞서 말씀드린 인터뷰 리포트뿐만 아니라 스케치에서도 배경음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일출 부분으로 리포트가 끝났을 때 어떤 희망적인 배경음이 들어가면 조금 더 좋겠죠. 그런 부분이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리포트 부분 넘어가 있습니다. 리포트 다른 종류도 많습니다. 이 발표 리포트도 있고 잠입기획 리포트, 인터뷰 기획 리포트도 이제 대표적이라 볼 수 있는데 이 발표 리포트는 정부 기관 등에서 보도자료를 냈을 때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리포트를 말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설명만 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발표를 하는 데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문제점에 대한 케이스를 추가로 섭외해서 케이스를 초반에 놓고 인터뷰를 시작하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리포트를 완성하게 되면은 조금 더 의미가 있겠죠. 이 두 번째는 이제 잠입기획 리포트인데 이 집장촌 현장뿐만 아니라 불법 성매매 현장도 따로 취재를 하게 됐을 때 몰래카메라를 들고 가서 이게 좀 더 음성화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지적할 때 잠입기획 리포트를 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으로 인터뷰 기획인데요. 이 복수의 인터뷰를 섭외하는 것. 이 전차시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취업 성공 패키지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인터뷰를 섭외를 해서 그 인터뷰를 배치를 하고 전면에 배치를 해야겠죠. 하지만 대면 인터뷰가 허락된 부분이 가장 먼저 배치가 되어야 된다는 점 역시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취재가 끝났으면 리포트를 어떻게 완성하느냐, 취재부터 리포트 전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취재 및 촬영 단계인데요. 이 아이템부터 선정을 해야겠죠. 인터뷰는 누구를 해야 되고 전문가 조언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이 리포트가, 이 기사가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야 되고 현장 인터뷰와 관련 그림 역시 촬영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직접 촬영을 나가게 됐을 때는 기자가 이건 스탠드업을 넣는 게 좋을까 안 넣는 게 좋을까도 역시 고려를 해서 스탠드업 촬영을 할지 의무도 결정해야 됩니다. 이 다음 부분에는 이제 원고 작성 부분인데요. 이 취재를 잘 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원고 작성, 리포트를 작성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이 취재 자료와 촬영 그림들 총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재료들이 많은데 이걸 정리해서 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라 볼 수 있고, 인터뷰가 만약에 진행이 됐으면 인터뷰를 다 풀어서 이 부분, 이 멘트, 이 부분이 써야겠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야겠죠. 그리고 인터뷰랑 스탠드업, 만약 스탠드업을 찍었다 하면은 인터뷰는 이 요소에 넣고 이 부분에 넣고, 스탠드업은 끝에 넣을지 중간에 넣을지 앞에 넣을지 그런 것들을 직접 배치를 해야 됩니다. 스탠드업은 그렇기 때문에 오프닝 스탠드업, 브릿지 스탠드업, 엔딩 스탠드업이라고 나눠지게 됩니다. 오프닝은 기사가 시작하자마자 기자가 나와서 스탠드업을 하는 걸 말하고요. 브릿지는 말 그대로 다리 역할, 중간 가교 역할을 해주는 중간 부분에 들어가는 스탠드업을 말합니다. 이 마지막에 들어가는 스탠드업은 엔딩 스탠드업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배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픽 등을 만약에 맡기게 된다면 제가 직접 그래픽을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픽 기자한테 사전에 의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편집 단계인데, 취재가 끝나고 기사 작성도 완료돼서 모든 과정이 이제 편집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일단 녹음을 해야겠죠. 이 기자의 목소리가 직접 담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성된 원고를 가지고 녹음을 하게 됩니다. 녹음한 거가 완성이 되면 편집 기자한테 들고 가서 편집을 하게 되죠. 오디오부터 일단 자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 편집을 하게 됩니다. 같이 나갔던 영상 취재 기자가 찍은 그림들을 확인해서 이 오디오에는 이 그림이 적절하겠다라는 걸 이제 분산 배치하게 되는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픽 특수효과, 아까 맡겼던 그래픽들, 아까 그래픽 기자가 만들어준 그래픽을 좀 더 수정 보완해서 이 그래픽은 이 기사의 여기 부분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것을 편집 기자와 직접 상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의할 부분입니다. 이 명예훼손과 인권침해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 이 방송 리포트이기 때문에 더 그래야 됩니다. 사람의 얼굴이 나오거나 목소리가 직접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되지만 직접적으로 얼굴이 노출되거나 목소리가 그대로 나와야 될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허락받지 않는 요소일 경우에는 나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공익적인 차원에서 나와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인지가 됐을 때는 모자이크를 하거나 또 음성 변조를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성을 노출하는 부분도 주의해야 되는데, 김 씨나 이 씨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특수성의 경우에는 어떤 굉장히 그 현장에서 특수한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그 사람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성밖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초상권이나 당신이 특정되지 않게 했다라고 말할 자신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 자체도 노출을 해야 될지 아니면 A씨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등도 굉장히 주의해야 될 요소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터뷰 첫 질문에 심정 질문을 묻는 거는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인터뷰와 질문을 이어나갔을 때, 예를 들어서 아드님이 어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이제 어머님이나 아버님을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첫 질문부터 심정이 어떠신가요? 라고 이렇게 묻기보다는 그때 당시 상황이 어떻다고 들으셨나요? 상황 질문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질문을 이어나가다 보면은 인터뷰 입장에서는 당시 상황을 해고하게 되고 과정에서 이제 감정들이 끌어오르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 질문 때는 상황 질문을 먼저 하고 심정 질문은 맨 마지막에 했을 때 어떤 시청자 입장에서 좀 더 울림을 주는 대답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반복과 이 진부한 표현을 지향하는 부분도 역시 주의해야 됩니다. 이 앵커 멘트와 본문이 중복돼서는 안 된다. 앞서 설명드렸죠. 이뿐만 아니라 인터뷰와 본문 중복 역시 어떻게 사양해야 될 부분입니다. 금지해야 되는 부분인데, 인터뷰가 나오고 그 앞에 본문 내용이 나왔을 때 사실상 똑같은 말을 하고 있으면 인터뷰를 실어주거나 본문을 실어줄 필요가 없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분 30초에서 40초에 10문장 가까이밖에 되지 않는 리포트입니다. 그 과정에서 중복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마이너스 되는 요소가 많은 거죠. 이 마지막으로 클로징 멘트 부분입니다. 이 클로징 멘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류의 진부한 멘트보다는 기관이 앞으로 이렇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야 된다, 기관이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실질적인 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는 게 조금 더 핵심적인 요소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보도 준칙 숙지 부분인데, 사실 아직 많이 안 되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이 재단 보도 준칙, 자살 보도 준칙이 대표적인데, 특히 자살 보도를 가지고 단독 리포트를 쓰거나 아니면 자살을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자살을 했다는 것을 세세하게 표현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는 요소입니다.
특히 베르테르 효과라고 해서 상대방의 자살한 모습을 보고서 비슷하게 자살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도 준칙에 따라서 숙지를 하고서 리포트를 제작하는 것 역시 필수적인 요소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송 리포트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방송 단순히 취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촬영 부분에서 편집 단계에 어떻게 되는지를 잘 살펴봤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 방송 기자가 단순히 취재도 중요하지만 이 그림 역시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한 번 더 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이제 마음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